남을 헐뜯는 말에는 나를 노리는 칼이 숨어있다. 유비가 허도에 묶여있을 때 원소가 공손찬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로써 원소의 세력은 더욱 강해졌다. 그런데 회남의 아우 원술은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었다. 원술은 고민 끝에 옥새와 황제의 칭호를 원소에게 넘기고 투항하기로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비는 눈을 반짝이며 서둘러 조조를 찾아갔다. 조조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원술이 원소에게 가려면 반드시 서주를 지나야 합니다. 서주 땅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 승상께서 군사를 내어주시면 중간에서 원술을 치겠습니다. 원소와 원술이 힘을 합친다면 조조에게는 더욱 버거운 상대가 된다. 지난번 천둥이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린 유비를 본 이후로 경계심을 거둔 조조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조조는 유비에게 주령, 노소 두 장군과 5만 대군을 주며 서주로 가 원수를 치도록 했다. 유비는 쫓기듯 서둘러 군사를 점검하고 그날 밤 허도를 나섰다. 이 소식을 들은 동승은 말을 달려 10리나 떨어진 곳에서 겨우 유비를 만났다. 주위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행동이었다. 국구께서는 조금만 기다리고 계십시오. 반드시 약속을 지키러 오겠습니다. 유비는 이렇게 동승을 달래 돌려보냈다. 하지만 사람은 본래 이기적인 동물이다. 황제의 밀서가 아무리 중요해도 자신의 목숨보다 값진 것은 아니다. 유비로서는 일단 조조가 실수를 깨닫기 전에 최대한 멀리 달아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인내의 대명사였던 유비가 꽁지에 불붙은 새처럼 허둥지둥 서두르자 관우와 장비가 의아해하며 유비에게 물었다. 우리는 지금 새장에 갇힌 새요, 그물에 걸린 물고기 신세다. 조조가 후회하며 다시 잡아 가두기 전에 서둘러 떠나야 한다. 그 말을 들은 관우와 장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군사들을 다그쳐 더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유비는 운이 좋았다. 마침 곽가가 조조 세력권의 곡식과 돈을 조사하기 위해 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허도에 돌아왔을 때 유비는 이미 떠난 뒤였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곽가는 황급히 조조를 찾았다. 승상께서는 어찌 유비에게 군사를 주어 보내셨습니까? 유비가 서주로 가 원수를 막겠다고 자청했소. 그제야 실태를 깨달은 정욱도 거들고 나섰다. 유비에게 서주목 벼슬을 내리실 때 그를 처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승상께서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 5만 군사를 주어 보냈으니 용을 바다에 품격이고 호랑이를 산으로 놓아준 꼴입니다. 이제 유비를 막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곽가가 말을 받았다. 유비는 포부가 큰데다 민심을 얻고 있습니다. 그 휘하에 관우와 장비도 각기 1만 명은 능히 상대할 수 있는 맹장이지요. 유비는 남의 밑에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속도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말입니다. 옛말에 적을 놓아주는 것은 하루지만 그 후하는 만년 간다고 했습니다. 유비가 이제 군사까지 거느려 호랑이가 날개를 당겨기니 승상께서는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조조가 말했다. 유비는 남는 시간에 뒤뜰에서 텃밭이나 가꾸고 술을 마시면 천둥소리도 무서워하는 자요. 별것도 아닌 자 때문에 걱정할 건 또 무엇이란 말이오. 정욱이 말했다. 유비가 텃밭을 가꾸고 천둥소리에 떤 것은 모두 승상을 속이려 꾸며낸 짓입니다. 곽가와 정욱은 오랫동안 조조를 따른 충심이 깊은 수하들이었다. 조조는 여전히 미심쩍었지만 허조에게 군사 500명을 주어 유비를 따라잡아 허도로 데리고 돌아오도록 했다. 이때 유비는 아직 조조의 세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휘하의 군대는 모두 조조가 직접 엄격히 훈련시키고 관리한 군사들이었다. 주령, 노소, 두 장수도 조조의 사람이었다. 조조의 뜻에 거스른다면 아무리 유비가 행군을 고집해도 듣지 않을 것이 뻔했다. 만약 유비가
허저를 돌려보낼 설득력이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허도로 돌아간다면 다시 새장 속의 새와 같은 생활을 해야 할 게 불보듯 뻔했다. 어쩌면 두 번 다시 독립할 수 없을지도 몰랐다. 유비를 따라잡은 허저가 속히 회군하라는 조조의 명령을 전하자 유비가 말했다. 출정한 장수는 임금의 명령도 듣지 않는다 했소. 나는 황제폐하와 조승상의 명령을 받들어 출정했는데 이제 와서 회군이라뇨. 장군이 승상께 좀 전해주시오. 실은 전에 곽가와 정욱 등이 내게 뇌물을 요구했는데 주지 않았소. 그 일로 앙심을 품고 나를 비방하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승상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장군을 보내 나를 쫓도록 한 것이 틀림없소. 나는 승상으로부터 큰 은덕을 입은 사람이오. 내가 만약 인간의 도리도 모르는 자라면 장군이 지금 당장 나를 죽이면 그만이잖소. 다시 돌아가 승상을 뵐 것은 또 뭐란 말이오. 가서 나의 이런 고충을 승상께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소이다. 허저는 여기서 유비를 죽여야 하나 어쩌나 생각했다. 하지만 옆에 버티고 선 관우와 장비를 보자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다행히 유비가 적당한 명분을 던져주었다. 바로 곽과와 정욱이었다. 유비는 어째서 곽과와 정욱이 뇌물을 요구했다는 거짓말을 했을까? 이것은 입장과 이익의 관계를 이용한 유비의 꾀였다. 같은 입장에 처한 사람들은 같은 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이고 반대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면 정반대의 이익을 취하게 된다. 이는 매우 기본적인 이치다. 누군가가 내 편에 서서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면 나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다. 만약 그 다른 사람이 누군가와 반대 입장에 서 있다면 누군가의 말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유비는 곽가와 정욱이 뇌물을 요구했고 자신은 그것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곽가와 정욱을 자신과 반대 입장에 놓은 것이다. 대립하는 사람이라면 반대의 이익을 취하기 마련이니 곽가와 정욱이 유비를 험담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동기가 불순한 험담인 만큼 그 신뢰도는 크게 떨어진다. 그렇다면 유비는 왜 곽가와 정욱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했을까? 이 두 사람이 조조에게 간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비는 전혀 모르는데 말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곽가와 정욱이 처음부터 유비와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 두 사람은 항상 조조에게 유비에 대해 나쁜 말을 해왔다. 이는 인품의 문제가 아니라 조조에 대한 충성심과 책임감에서 나온 충언이었다. 조조는 물론 이것을 알고 있었다. 유비 또한 이 점을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입장과 이익의 관계를 이용한 꾀를 사용했던 것이다. 만약 반대로 곽과와 정욱이 유비와 우호적인 관계였고 조조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유비를 경계하라는 이 두 모사의 충고는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을 것이다. 둘째, 곽과와 정욱은 조조 휘하에서도 손꼽히는 모사들이다. 뛰어난 두뇌를 가진 만큼 유비의 계획을 꿰뚫어 볼 것이기 때문이다. 유비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곽가와 정욱 등의 사람들이라고 두루뭉실하게 말해 여지를 남겨두기까지 했다. 허재의 말을 들은 조조는 즉시 곽가와 정욱을 불러 꾸짖듯 말했다. 그대들은 유비에게 뇌물을 요구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뻔히 내게 유비의 험담을 했소? 그러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으며 변명했다. 승상께서 또다시 유비에게 속으신 것입니다. 저희는 유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증거가 없는 곽가와 정욱은 누명을 깨끗하게 벗을 수 없었다. 변명하면 할수록 더욱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욱이 내게 그 말을 했을 때 유비는 이미 허도에 없었다. 그런데도 마치 옆에서 들은 것처럼 두 사람을 언급한 것은 분명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유비의 말대로 곽가와 정욱이 뇌물을 요구했다가 앙금이 생긴 것이 사실이 아닐까? 가만히 정황을 따져본 조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곽가와 정욱은 그가 가장 아끼는 수하들이었다.
혹여 뇌물을 좀 챙기려고 했다 한들 그들을 향한 조조의 신뢰에는 변함이 없었다. 조조는 그저 달래듯 말했다. 이왕 떠난 사람을 이제 와서 다시 부른들 무엇이 달라지겠소. 그대들을 탓하지 않을 테니 괜한 생각은 접으시오. 이렇게 유비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겼다. 조조는 또 한 차례 속아 넘어갔다. 한편 유비가 갑자기 떠나버린 후 마등도 서량으로 돌아가 버렸다. 헌제의 밀서 때문에 허도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유비의 소식을 듣자 자신도 일단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주에 도착한 유비는 감흥이 남달랐다. 서주는 도겸이 3번이나 양보했지만 거절했고 여포에게 빼앗겼다가 되찾았지만 조조와 함께 허도로 가면서 다시 잃어버린 사연 많은 땅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서주 태수는 조조가 두고 간 차주였다. 지원군으로 온 유비는 차주와 함께 원수를 칠 의논을 해야 했다. 유비와 치열한 접전을 치른 원술은 패에서 도망가다 비참한 치욕을 맞았다. 서구라는 사람이 원술이 갖고 있던 옥새를 가져다 바치자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고른 태수벼슬을 내렸다. 원술이 죽었으니 군사를 이끌고 허도로 돌아가야 했지만 유비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황숙이라는 신분, 황제의 밀서, 풍요로운 서주, 5만 병력 등 원하던 자원을 손에 넣었으니 독립하고 싶었다. 그는 조조의 장수인 주령과 노소에게 글을 한 통 써주고 허도로 돌려보낸 다음 슬슬 서주를 차지할 국리를 시작했다. 서주 땅을 되찾게 된 유비는 기뻤지만 조조는 분노했다. 유비가 겹겹으로 쳐놓은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닫자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 보기 좋게 계략에 빠진 주령과 노소의 목을 쳐 끓어오르는 파를 풀려고 했지만 정욱이 말렸다. 유비가 권한을 가진 데다 관우와 장비까지 있었으니 두 사람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씩씩대며 유비에게의 빚을 갚아줄 방법을 찾던 조조의 머리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자신이 서주에 숨겨놓은 무기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았다. 심리학으로 들여다보기. 모함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녔다. 구성원은 물론이고 조직을 공중분해시킨다. 더 중요한 점은 그 파괴력이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바르고 옳은 정도를 걷자. 그 길이 더디더라도 온전한 승리를 안겨준다.